끝까지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소속으로 대선에 또 출마를 해주셨어요. 혈혈 단신으로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셨는데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치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대선판이 시작이 되면서 특히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개인사, 가정사 이런 데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사람이 없잖아.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자학을 선택해야 된다. 근래에 와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아주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정치계의 원로로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좀 말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뭘 하겠느냐. 근데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게 문득 제가 3년 전에 했던 단식이 생각이 났어요. 열흘간 단식을 했는데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것이었죠. 그때 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를 최종적인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양당제의 극심한 대결 구도, 싸움만 하는 정치, 이것을 벗어나고 그 나아가서는 대통령 제도도 저는 바꿔서 유럽식의 의회 중심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단식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이 돼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 대통령제의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도 없이.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때 이제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제가 단식을 끊었습니다만 그 뒤에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완전히 누더기가 됐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되니까 양당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완전히 양당제의 피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조차 대통령제 폐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얘기가 없이 가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렵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100일 정도 앞두고서는 나섰는데 내가 다 나서서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늘에 맡기고 우리 국민들한테 좀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얘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불씨라도 살아남아서 다음에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화두라도 먼저 좀 꺼내시는 역할을 하시었고.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마당에 나오면은 이지율 기자회견대로 대통령병이다, 노욕이다, 노추다, 온갖 비난 비판에 조롱 야유까지 다 나올 거를 다 각오를 하고, 그러나 내가 30여 년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비난 비판 이건 많이 봐도 없고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더 다가오더라도 그 정치인의 마지막 소명으로 국민들에게 할 이야기는 하고 역사에 남길 씨앗은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되지 않았나. 대통령의 어떤 품격이라고 그럴까, 대통령의 비전, 대통령의 리더십, 또 국민과 국가를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리더십, 이런 것을 갖춘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을 그런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다. 요새 그 비호보 감도가 높고 또 차악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이렇게 자탄을 하고, 또 심지어는 후보 교체론이 뭐 60%를 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인사로 가정사로 비난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하고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우리나라를 미래로 이끌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생활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디지털 혁명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경제에 제대로 수용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나는 제가 그 경기도지사 때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어요. 건설부에서 그걸 택지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하튼 꾸준히 밀고 나가서 디자인 그 설계도 다 하고 분양까지 다 마치고 그러고 기공식까지 하고 나와서, 근데 지금 그 디지털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거기 7만 5천 개의 젊은 미래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거기 매출이 한 10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과학기술 또 그 산업으로 이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판교 테크노밸리를 전국에 한 10개 만들겠다. 각 지역 균형 발전도 이렇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네, 뭐 그런 생각인데, 글쎄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때 우리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암만 찾아보려고 그래도 보이지가 않아요. 경기도는 우리나라 선진 첨단 기술의 보고이면서 세계적인 선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때 구호를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경기도에서 한 업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글쎄요 무슨 뭐 계곡 뭐 정비했다는 거, 또 청년 소득 뭐 줬다는 거, 재난기업 지원금 100% 했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세계적인 과학기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 아무것도 역할을 안 했어요. 내가 판교 테크노밸리 말고도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단지 만들고, 광교의 신도시에 광교 신도시는 100만 평의 커다란 신도시 만들고, 그 옆에 광교 테크노밸리도 만들고, 평택이다, 화성이다, 용인이다, 많은 산업 투자 단지 만들고, 평택의 항구를 지금 계속 발전시켜갖고 지금 한국의 3대 항구로 비약을 하고 있거든요. 왜 경기도지사가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본선뿐만이 아니라 각 당의 경선에서도 나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부터 대통령 선거를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뒤에 경기도의사가 돼서 4년 반을 지냈는데 그동안에 뭘 했겠느냐 얘기예요. 대통령 선거 준비밖에 안 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 제도화해야 된다.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뭐 마음속에 준비를 하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실제 경선은 그 당 경선 때부터 뛰면 안 된다 이렇게. 여하튼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실력이라고 능력이라고 그럴까 실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좀 맛있게 생각을 하죠. 글쎄요, 뭐 검찰총장이 대통령 바로 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육군소장이 대통령이 된 게 2번이나 있었으니까 바로. 근데 그때는 우리가 고도 경제 성장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그 권위주의적인 통치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그 효과적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경제개발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국가가 경제를 이끄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이 경제를 이끌거든요.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바로 나서서 통제를 한다? 또 그걸 뒷받침을 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뭐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소망이 공정이다 뭐 이런 거였으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막상 후보가 되면서 보니까 이제 그 바탕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에 나설 수 없다 뭐 이런 법조항을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 정당에서 뭐 이렇게 급조된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경험이 있고 또 세계를 보는 비전이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당의 내분 혼란 상태도 이게 윤석열 후보가 딴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 발탁을 시켰고 중앙지검장을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이 정권에 대해서 바로 나서서 반대하는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폐해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대통령이 갖고 있고 대통령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걸 반대편에 서서 바로 대결구도. 대통령제의 폐해는 대결구도거든요. 그 갈라치기, 분열구도거든요. 서로 싸우는 투쟁구도거든요. 그거 보세요. 미국도 오늘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백신 좀 맞아달라고 그러는데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백신도 이 정부에 대항한 코로나 지지자들이 이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맞으라니까 안 맞겠다고 캠페인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이념적인 대결, 진영 대결, 이것이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폐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워낙 착하고 또 뭐 열심인 사람이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냥 극한적인 대결 구도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대통령제의 폐해 그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당적을 함께 하셨는데요. 당시엔 최고위원, 지금은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데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데 현재 이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바뀌고 있구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 좀 참신하게 새로운 정치로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잘 하기를 기대를 했고요. 또 요즘 뭐 2030 MZ 세대가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는 마당에서 그런 뜻도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젊은 정치인들의 출현은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다만 젊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만 젊는 것이 젊은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새로워야 한다. 근데 만약 젊은 사람들이 구시대 정치 문화에 그대로 몰입이 돼서 똑같은 뭐 싸움만 한다든지 또는 프로파간다에만 열중한다든지 또 네거티브에 뭐 열중한다든지,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또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이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장래 촉망 바르는 젊은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성숙하고 우리나라 정치의 과제가 뭔지, 싸움의 정치를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는, 또 그 정치권 내 싸움에만 몰입하지 말고 국민을 함께 보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스스로에게 키우고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좀 대표 후보님을 좀 언급을 하셔서 후보께서 예의를 갖추라 이런 입장을 내주셨잖아요. 우리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는 불가피한 현실이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소위 품위와 또 배려라고 그럴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주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야지 남을 빗댄다든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용을 하면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지양하겠죠. 네,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당적을 함께 하셨는데요. 당시엔 최고위원, 지금은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데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데 현재 이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바뀌고 있구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 좀 참신하게 새로운 정치로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잘 하기를 기대를 했고요. 또 요즘 2030 MZ 세대가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는 마당에서 그런 뜻도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젊은 정치인들의 출현은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다만 젊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만 젊는 것이 젊은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새로워야 한다. 근데 만약 젊은 사람들이 구시대 정치 문화에 그대로 몰입이 돼서 똑같은 싸움만 한다든지 또는 프로파간다에만 열중한다든지 또 네거티브에 열중한다든지,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또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이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장래 촉망 바르는 젊은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성숙하고 우리나라 정치의 과제가 뭔지, 싸움의 정치를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는, 또 정치권 내 싸움에만 몰입하지 말고 국민을 함께 보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스스로에게 키우고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좀 대표 후보님을 좀 언급을 하셔서 후보께서 예의를 갖추라 이런 입장을 내주셨잖아요. 우리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정치인이 뭐 자기 정치를 하는 거는 불가피한 현실이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소위 그 품위와 또 배려라고 그럴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주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야지 남을 뭐 빗댄다든지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인용을 하면서 이런 거는 뭐 앞으로 이제 지양하겠죠. 이른바 정치권 친박 인사들을 제외하고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메시지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우선 말이죠.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참 안타까운 게 이 정권 들어서서 너무 편가르기, 진영 논리가 심했다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얘기한 신년사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뭐 통합의 사회로 가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과연 통합을 위해서 뭘 했는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그 검찰총장의 후보가 된 것 그 자체도 너 내 편이야. 그래서 그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에 발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이제 제대로 칼을 대라. 근데 내 편인 조국한테 칼을 대니까 이거 어마 뜨거라 그러고서는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서 억압을 하고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반대편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게 분열의 정치거든요. 갈등의 정치고 편가르기 정치고 진영 정치고 이거를 국민 통합의 정치로 해놔야 된다. 그러려면은 요즘도 토요일이면은 태극기 부대가 그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는 모이지 않지만 계속 광화문 일대를 다니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4년 9개월 만에 이제 사면을 했습니다만 작년 초 같으면은 4년이 거진 다 됐을 때 재작년 말이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고 이명박도 사면하고 또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이재용도 다 사면을 해라. 다른 게 아니라 국민 통합이다. 이 사람들이 법의 판단은 맞았지만 대통령은 법 위에서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면을 요구했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론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국민 여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이끌어가야 될 게 대통령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될 게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갖고서는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총수를 갖다 감옥에 앉혀놓고서 뭘 하느냐. 바이든이 그 삼성 반도체 그 대표들 전부 다 불러냈을 때 그때 이재용이 참석을 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렇다. 미국에 어떻게 협조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크게 일으킬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세계 사람들이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을 돕는구나.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을 했는데 좀 이런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민 통합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기업으로 우리나라 그 산업 발전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사명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월 1일에 그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한 게 많겠죠. 또 자기가 불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게 많이 있겠고, 그러나 촛불혁명, 촛불 시위에 의해서 탄핵이 됐고 또 그 여파로 감옥까지 갔는데 자기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나라 발전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분도 정치이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에 따라서 메시지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갖고 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전부터 제3지대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해오셨는데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랑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에서 제3지대 후보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 시점보다는 연대할 가능성은 없으실까요? 근데 뭐 연대가 무엇을 위한 연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은 각 정당 간에 연합으로 정권을 만들고 그런 연합 과정에서 정책적인 교환이 있고 또 통합이 이루어져서 그 통합이 그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것. 뭐 이를테면 독일의 같은 경우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그 뒤에 콜 수상에 의해서 독일 통일로 이루어지고, 콜 수상은 동독의 때 서독의 마르크화 환율이 1대4였는데 그걸 1대1로 똑같이 교환을 해줬어요. 브란트의 동서통합 정책이 동방정책 그대로 기민당의 콜수상한테 연결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연립정부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동맹연합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냥 단지 몸집을 키워서 뭐라 해보겠다. 지금 그 제3지대에 있는 제3지대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 이념이 틀리고 정치적인 지형이 다르니까. 근데 1당 2당이 아닌 당들이 무슨 뭘 갖고 연대하느냐. 오히려 이제 지금 정치판이 많이 바뀌면은 뭐 이를테면 안철수가 그 국민의힘과 뭐 연합 단일화하느냐 아니면 뭐 그 민주당과 연합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물론 앞으로 남은 60여일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결별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뭐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한편 민주당은 뭐 이재명 후보가 그 지지율에서 제1위를 달린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 대장동 사태가 또 무슨 다른 변수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단지 이재명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 구조의 문제다. 대통령 한 사람이 감옥 갈 수 있고 한 사람이 목숨을 끊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들이 연속해서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자제가 감옥을 가거나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거는 체제의 문제다. 이런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는 걸 G7으로 G5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정치 선진국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또 그것을 앞으로 실천할 준비를 하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